안녕하십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황홍재입니다. 오늘 국가장학금과 대학회계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발제자로 송기창 숙명여대학교 교수님, 또 남인주 중국대학교 교수님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토론자로 인하대학교의 남도우 교수님, 또 전북대학교 이병학 팀장님, 가천대학교 조광현 계장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국립대학, 사립대학을 막론하고 각 대학은 이제 재정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록금이 이제 장기간 동결이 되고 있고요. 또 코로나 상황에서 재정 지출은 늘어나면서 또 수입은 줄어들고 학생들의 또 등록금 요구 반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에 국가장학금이 국고보조금으로 처리가 되면서 회계에서 수입과 지출 각 부분에서 이중계상되어서 표시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립대학의 재정 상황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오늘 토론회에서 그런 문제들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이 대학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누구나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이 대학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선뜻 나서지를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지금 하는 일들이 주로 사립학교법 개정,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서 사립학교를 압박하고 대학을 압박하는 그런 정도의 입법을 계속 해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적립금 문제에서 통제를 많이 강화하고 등록금도 통제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또 입학금도 폐지하는 쪽으로 이미 결정이 됐고요. 금년에 또 지금 입법한 것은 이 재난 상황에서는 등록금을 깎을 수 있다는 쪽으로 또 입법이 또 됐고 또 적립금을 이제는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좀 적립금의 목적과 관계없이 지출할 수 있도록 또 고등교육법이 개정이 됐어요. 사립학교법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대학에 대한 통제를 쏟아내고 있고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학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대학이 등록금 규제를 지금 10년 이상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러지는 대학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뭘까? 그만큼 대학 재정에 그동안 거품이 많았다는 얘기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근근히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입학생들을 유치하는데 혹시라도 영향을 받을까 봐 그 대학의 어려운 것을 애써 감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 회계라는 것이 비영리 회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영리 회계는 겉으로 봐가지고는 그 수입 지출을 맞춰놓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심지어는 그 대학의 교수님들마저도 그 대학의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점점 뭐 짜고 또 짜고 마른 걸레도 또 짠다고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설상가상으로 이제 등록금 반환 소송까지 이제 이미 걸려 있고 그리고 대학 내부적으로도 등록금 반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계속 이미 이제 협의가 끝난 데도 있지만 아직도 협의가 진행되는 그런 대학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특히 사립대학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주로 지원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고 규제 책임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대학은 여러 가지 이제 삼중고를 겪는 것 같아요. 우선 하나는 재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죠.
재학생 수가 줄어든 것은 이제 그 학령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재학생 수가 줄고 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이제 중도 탈락률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그 등록금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문제는 2010년 이후에 구조개혁 평가를 통해서 대학의 그 입학 정원들을 많이 감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감축의 여파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더 대학 재정을 압박하는 그런 구조적인 요인이 있고, 이제 세 번째 얘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등록금 이제 동결, 사실 인하 동결이죠. 2008년도에 9월에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는데, 금융 위기 이후에 이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통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2009년부터 등록금 동결을 시작했어요. 물론 일부 대학은 등록금을 소폭 인상하는 경우가 있었지만은 주요 대학들, 그러니까 주요 대학이라고 하면 이제 대규모 대학들이죠. 대규모 대학들은 거의 등록금을 2009년도부터 이제 동결을 했어요. 그리고 2010년도도 동결했고 11년도까지 동결을 해오다가 이제 2012년도에 이제 국가장학금을 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등록금을 한 5% 정도 인하를 하고, 그 이후에 한 푼도 등록금을 올리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2010년도까지 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 등록금 인하 동결로 인한 대학 재정의 어려움은 계속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록금 동결이 되면 겉으로 보면은 멀쩡해 보이지만 대학들은 실질적인 어려움에 이제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 여건이 우선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은 뭐 이 국가가 어떤 기본 운영비 지원하고 또 일부엔 또 시설비 지원하고 하니까 겉으로 그러니까 많이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사립대학은 그 여파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우선 교비에게 세입 결산액을 보면 2011년도에 세입이 17조 원 정도 됐었어요. 근데 2019년도에 세입이 16조 4천억이니까 한 6천억 정도 이제 감소가 됐는데, 이것을 2010년도 불변가로 계산을 해보면 매년 한 1조 원 내지 1조 5천억 정도 감소가 된 거죠. 그래서 2010년도 불변가로 환산했을 때 2011년도 세입 결산액은 16조 8천억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14조 8천억이니까 2조 원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등록금은 오르지 않거나 인하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교육부가 발표한 그 학생 1인당 교육비나 이런 걸 보면 계속 늘어나는 걸로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어디 있냐면 국가장학금을 학생들한테 지급을 할 때 직접 지급하지를 않고 대학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물론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대학은 그 돈을 다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생은 다시 국가장학금과 등록금, 자기부담 등록금을 합해서 등록금으로 납부를 하다 보니까 세입에는 등록금 수입액과 국고보조금 속에 국가장학금이 이중으로 이제 잡히는 문제가 발생하고, 물론 세출에도 마찬가지죠. 등록금으로 쓰는 돈이 따로 있고 이제 국가장학금은 다시 학생의 장학금으로 지급이 되니까 세출도 이중으로 잡히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수입은 줄지 않고 학생 1인당 교육비도 계속 늘어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사립대학 도서교육비나 자료교육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자료구입비 예산이 세입 예산의 1.01%였는데 지금 2019년도에는 0.8%로 이미 줄어들었고요. 뭐 0.2%포인트 줄은 거니까 그렇게 많이 줄은 것 같지 않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교수들 입장에서 보면 학술지 구독이 줄어들고 있고요. 학생들은 옛날에는 도서를 구입할 때 복본으로 많이 구입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인기 있는 도서들은 뭐 대여섯 권, 10권도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이제 그 숫자를 줄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도서 대출하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국립대 전임 교수들 변화를 보니까 2011년도 이후에 국립대학 전임 교수도 계속 늘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 작년까지는 조금 늘어나는 구조였는데 금년도 전임 교수 수가 한 600여 명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숫자는 내년도에 더 줄어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사립대 전임 교수들은 2018년도에 5만 576명으로 정점을 이루다가 작년에 4만 9,500명, 금년에 4만 9,200명 정도로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대학의 경우는 비정년 계열 그 전임교원 임용이 자꾸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통계가 잡혀 있는 확인할 수 있는 통계만 본다면 2016년도에 8,800명을 임용했는데 2018년도에는 9,280명, 9,300여 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고요. 전임 교수 정년 계열 전임 교원이 퇴직을 하면은 비정년 계열 전임 교원을 임용하는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국공립대학 연간 개설 강좌 수를 보면요, 2011년도 이후에 계속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만 4,500개 정도 되던 개설 강좌 수가 연간입니다. 1, 2학기 합해서 2019년도에는 13만 7,700이니까 무려 한 7, 8천 개의 강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이거 잘 느끼지를 못하죠. 왜 그러냐면 학생들은 처음에 입학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줄어드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 1학년 때는 주로 교양 강좌 쪽으로 하니까 이제 그 전공 과목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2학년까지는 이제 전공 과목으로 이제 이수하기 시작하다가 3학년, 4학년으로 가면서 그 줄어드는 것이 완만하게 줄어들으니까 줄어드는 것을 모른단 말이죠. 옛날에 어땠던 것은 옛날 졸업생들만 아는 거고 새로 들어온 학생들은 그 당시 상황만 아는 거예요. 다만 느끼는 것은 복수 전공하려면은 수강 신청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탈락이 됐다. 이런 학생들의 그 호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학과의 경우는 2008년도, 9년도 그 무렵에 제가 학부장을 하면서 기억으로는 한 26과목 한 학기에 이렇게 개설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16과목, 7과목 정도로 한 10과목 가까이 줄었어요. 그러면 학생들은 그만큼 수강 신청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그 강좌당 학생 수도 늘어나고 또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과목 선택의 기회가 없고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한다는 거죠. 사립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립대학은 그 구조적으로 보면은 그 2014년도까지는 늘어났어요. 50만 9천 개로 늘었는데 지금 2019년도에는 46만 7천 개로 상당히 많이 줄었죠. 여기도 4만 개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강 신청하기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옛날 학생들하고 지금 학생들하고 서로 만나서 얘기하지 않는 한 수강 신청이 힘들어진 것이 대학이 개설 강좌 수를 줄여서 힘들어졌다는 생각을 못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대학은 이런 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이것이 등록금 동결의 여파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느끼지를 못하니까 학생들은 여전히 등록금이 높다, 등록금 낮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값싼 교육을 받는다 그 말이죠. 4년제 대학 장학금 총액을 보면 교내 장학금도 계속 늘어났어요. 2011년도에 한 1조 2천억 수준에서 2019년도 1조 5천억 수준으로 늘어나고요. 물론 국가장학금도 계속 늘었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장학금이 계속 늘고 등록금은 동결되고 그러면은 지금 사실 실부담액으로 따지면 국립대학은 자료를 보면 한 138만 원 정도? 그러니까 고등학교 등록금보다 못한 실부담액을 부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등록금 고지서상으로는 그 장학금 이런 것이 없이 총액이 나온 다음에 이제 장학금으로 나오니까 총액 장학금 부담은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립대학도 연간 지금 등록금이 한 740~50만 원 이렇게 되는 걸로 나오는데 평균 등록금이 실부담액은 400만 원이 안 돼요. 제 기억으로 340~50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등록금이 높다 생각하죠. 사실 학생들 요즘 학원비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상당히 이제 등록금 실부담액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또 하나 이제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지금 교비장학금 확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인건비는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인건비 동결에도 늘어나요. 이제 동결에도 늘어나는 구조를 일부에서는 이해하지 못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교육 여건 개선을 하면서 교수들을 집중 임용한 것이 90년대부터입니다. 그런데 이 90년대 임용했던 교수들이 퇴직하기 시작했어요. 퇴직하게 되면은 인건비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퇴직수당 부담금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명퇴를 하게 되면 명예퇴직수당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돈은 지금 목돈이 들어가는 돈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받는 그 인건비는 오르지 않았지만 인건비 총액은 계속 올라가는 이런 구조로 지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정 부담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법정 부담금액 거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시면 법정 부담금 기준액은 3,551억에서 2018년도에 5,966억으로 이렇게 껑쭉 뜁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 부담금 부담 요율이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여러 번 이제 연금 개혁을 통해서 사립학교든 국공립학교든 간에 연금 부담금 부담 요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 전에 없던 장기 요양 부담 보험금 이런 것도 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부담금은 계속 올라가는 구조인데 사립학교 법인이 가지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대로잖아요. 그대로니까 당연히 부담을 할 수가 없죠. 내가 어떤 기회에 우리 대학을 기준으로 한번 따져봤어요. 법정 수익용 기본재산을 100% 확보했다고 가정할 때 그리고 법정 수익률을 계속 낸다고 가정할 때 그 돈으로 법정 부담금을 얼마나 부담할까? 반도 부담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현재 기준대로 확보하고 현재 기준대로 수익을 낸다고 가정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부담금을 100% 부담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이런 이제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법정 부담금 부담은 계속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학생들한테 투입하는 이제 재정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립대학만을 기준으로 보면 자산 부채 지출은 줄어들고 있어요. 2011년도에 3조 7천억 수준에서 2조 3천억 수준 줄어들어요. 자산 부채 지출이 적으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자산 부채 지출은 주로 이제 적립금을 얘기하는 거죠. 적립금 투자를 못 한다는 얘기고 시설비 투자나 이런 걸 못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차기 2월금 불용액이나 2월 사업비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1조 2,600억 수준에서 지금 7,600억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는 그 옛날에는 좀 남겨서 다음 연도에 쓰던 것들을 계속 긁어서 쓰기 시작하다 보니까 점점 재정 사정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적립금 규모는 2014년도까지는 조금씩 올랐어요. 소폭적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2019년도, 18년도에는 그 이후에 낮아지기 시작해 2019년도에 소폭이 약간 올랐지만 전반적으로 우측으로 내려가는 이 사선을 긋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감소 속도는 점점 빨라질 거다. 왜냐하면 원래 적립금 이자는 다시 적립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적립금 자체가 원금이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이자가 줄어들고 점점 재정 적자를 적립금으로 메우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아마도 2020년도쯤 가게 되면 금년도 기준으로 가게 되면 7조 지금 9천억 수준, 7조 한 4, 5천억 수준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6조 원대로 이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학 재정 지원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재정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 등록금 인상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이 유형을 받으려면 등록금 인상하면 안 되죠. 옛날에는 뭐 교육역량 강화 사업이나 무슨 고교 정상화 기여대학 사업이나 이런 걸 하려면은 등록금 인상을 하면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2019년인가부터 그 규정은 빠졌어요. 대학들이 이제 그거에 문제 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을 인상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면 국가장학금 이용을 못 받게 되고 등록금 한번 인상 그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법정 등록금 인상률대로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고 70%만 등록금 인상한다고 가정했을 때 2011년도부터 등록금 결손액이 쭉 이어지죠. 왜냐하면 인상을 못한 걸 기준으로 또 인상을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2011년도부터 19년도까지 법정 인상률과 비교를 할 때 지금 등록금 수입액과 그 차액을 보니까 약 12조 3천억 정도의 결손이 발생했어요. 그럼 대학들은 12조 3천억만큼 법정 등록금 인상의 70%도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교육에 문제가 이제 발생했다는 거고,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등록금 인상을 하게 해주면 어떤가? 등록금 인상을 했을 경우에 국가장학금 이용을 못 받게 되니까 인상을 하게 되면 등록금 수입이 2019년도에 등록금 수입 결산액이 10조 4,800억입니다. 그러면 금년 2019년도에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가 2.25였는데 2020년도에 법정 인상 한도가 제 기억으로는 1.95인가 그래요. 그러면 1.95%를 다 인상, 2%를 다 인상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10조 원에 22%니까 2천억이죠. 10조 원에 2천억. 2천억 맞죠? 네, 2천억이면 이걸 등록금을 그 국가장학금 이유형이 지금 얼마죠? 한 4천억? 5천억 정도 되죠? 그럼 4, 5천억을 못 받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등록금은 이제는 인상해봐야 안 되는 구조예요. 등록금 인상해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국립대학 위주의 재정지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 국립대학들은 조금 불편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국립대학은 2011년도에 2조 4,600억에서 기본 운영비 지원이 2019년도에 2조 7,600억이니까 국립대학도 그 물가 인상률도 안 되는 만큼 그 기본 운영비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변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2015년도에 대학회계 도입하면서 등록금 수입을 국가가 받아서 기본 운영비에 덧붙여 주던 것을 이제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서울대학교하고 인천대학이 이제 국립대 법인이 됐는데 국립대 법인 지원금 서울대의 경우는 한 4,500억, 한 5천억 정도 돼요. 이제 인천대학은 금년도에 지금 2018년인가 19년도부터 그것이 이제 또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런데 이 돈을 넣었다 뺐다 해요. 2012년도 13년도에는 서울대 지원금이 빠졌어요. 그런데 금년도 2020년도에 보면 국립대 운영비가 굉장히 늘어난 것으로 나와요. 근데 2020년도 교육부 예산에 보면 이것을 기본 운영비에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국립대학 법인도 국립대 운영비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보면 왜 이 국립대 기본 운영비가 이렇게 줄어들고 안 늘어났냐 싶지만 실제로 그걸 감안해서 본다면 거기 이제 제가 그래프를 제시했는데 2조 4,600억에서 2019년도는 3조 6,700억으로 이미 1조 2천억 정도가 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면 2조 7천억으로 나오니까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은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이 줄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실제로 국립대학도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어렵다는 의미는 다른 경상비 지원이 안 되니까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보다는 낫다. 국립대학에 대해서 국가가 더 지원한 기본운영비 지원한 거 일부가 설립자 부담금이라고 가정하고 사립대학도 등록금 수입하고 설립자 부담금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사립대학은 2011년도에 12조 2,800억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가면은 이것이 11조 6,800억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사립대학은 재정이 이건 경상가입니다. 불변가가 아니라 경상가로도 줄어들고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립대 운영비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아마도 인건비 때문이에요. 국립대 교직원들은 이제 국가공무원이니까 국가공무원 인건비는 공무원 기준에 맞춰서 계속 인상이 되어 왔죠. 제가 2011년도를 2010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따져보니까 2010년도를 100으로 봤을 때 2020년도 국가공무원들 봉급이 35.1% 올랐어요. 그러면 당연히 35.1%가 오르면 국립대 교수 인건비가 그만 올랐다는 얘기고 그러면 국립대 기본운영비 속에 인건비가 올라간 것이 반영됐죠. 그런데 이제 국립대가 왜 힘들다는 얘기들을 하시냐면 운영비가 안 올랐다는 얘기. 인건비는 올랐는데 기본운영비 속에 들어있는 경상운영비는 오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사립대학의 경우는 지금 등록금 동결 이후에 인건비가 동결돼 있는 상태예요. 동결돼 있는데 제 기준으로 보니까 2015년도에 우리가 그 소득공제나 이 세액공제 이런 기준들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제 기준으로 보니까 2015년도에 세금이 한 500만 원 올랐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받는 실소득은 지금 그대로 유지된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학 교육 역량 강화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이제 국가장학금이 포함되죠. 국가장학금 빼버리면 막 줄어들고요. 또 하나 이제 변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세부적으로 보면 그 이공계 지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교육과학기술부로 2009년도부터 바뀌죠. 교육과학기술부가 바뀌면서 과학기술부 예산이 교육부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과학기술부 예산에서 지원하던 이공계 대학, 이공계 무슨 연구비 이런 것들을 이 교육부 사업으로 일부 이관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연구비로 이제 그 대학에 대한 지원금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되는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지금 대학에 대한 지원 예산이 1조 5천억에서 1조 8천억으로 3천억 늘었어요. 겉으로 보면은 무슨 뭐 교육 역량 강화 사업, 무슨 프라임 사업, 무슨 대학 혁신 사업 이런 거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존 사업비를 다시 한번 이렇게 통폐합해 가지고 늘려놓은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별로 늘어난 것이 아니다. 뭐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그런 그 인상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욱 지금 한심한 것은 대학생 1인당 교육비가 이건 국공립대학을 다 합한 얘기입니다. 1인당 교육비가 초등학교만 못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우리가 고등교육이라고 할 때 그 고등이라는 말은 나이가 많다는 의미의 고등만은 아니에요. 교육 수준이 고등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고등교육이라고 하는데 1인당 교육비로 보면 정말로 저등교육이나 아니면 초등교육 이하의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대학에 오면 기대를 하고 이제 대학 시설을 둘러보는데 학생들 얘기가 왜 대학 시설이 이렇게 열악하냐? 실험 실습비가
고등학교만 실험 실습 그 기자재가 고등학교만 못하다는 얘기들을 한다 그래요. 그 이유는 이제 그동안 이제 대학 등록금 동결을 하면서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OECD 기준으로 봐도 우리가 OECD 한때 한 75%까지 따라갔다가 지금 65%로 이미 떨어졌죠. 그래서 한 5천 달러 정도 차이가 나요. 5천 달러 차이 나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고등교육이고 뻔듯하게 건물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 내실은 없고 고등교육이 아니라 초등 이하의 교육을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초등 교육 예산하고 고등교육 예산의 연도별 변화를 보면 유초등 예산은 보시다시피 지금 2010년도 기준으로 32조 5천억에서 59조 4천억으로 늘어나서 19년도에 그런데 지금 대학 예산은 국가장학금을 제외하게 되면 4조 7천억에서 6조 5천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늘어난 구조로 보면 이 대학 예산은 아주 미미하게 늘어나고 있고 인건비 늘어난 것을 제외하게 되면 사실은 별로 늘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초중등 예산은 이게 이제 내국세 교부비에 연동돼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계획에 관한 것은 좀 건너뛸게요. 이번에도 이제 사립대학들은 1,000억 원 이상 적립금이 되는 대학은 제외를 했죠. 20개 대학을 제외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도 일부 대학은 이제 지방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대학들은 지방 캠퍼스는 또 지원 대상이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걸 보니까 서울대, 뭐 부산대, 경북대, 국립대학은 다 지원을 받는데 우리 숙대를 비롯해서 여러 그 적립금이 1,000억 넘는 대학들은 지원에서 빠졌어요. 그런데 이게 참 기준이랑 참 웃기지 않아요? 국립대학, 예를 들면 서울대보다 우리 숙대가 재정 사정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숙대는 빼고 서울대는 지원하고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 사립대학에 대한 어떤 그 뭐라 할까요? 비틀어진 시각이 결과적으로 이런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4년제 대학 그 1인당 교육비 이런 걸 이렇게 보시면 지금 2010년도에 국공립대학은 1,278만 원이었고요. 사립대학은 1,054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보면 국공립대학은 1,797만 원 올라가는데 사립대학은 1,520. 그러니까 사립대학하고 국립대학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등록금 동결과 장학금 하면서 발생하는 회계 처리 문제는 뒤에서 또 우리 남인주 교수도 말씀하실 거고 여러 토론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하실 거니까 토론 과정에서 다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 내용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부금 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교부금 제도를 도입했을 경우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교부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대학은 회생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10년 동안 등록금을 규제했는데 앞으로 등록금이 1%, 2% 올려가지고 그것이 회복된다고 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국가가 어떤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대학은 점점 무너질 거다. 대학이 무너지면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지역 경제가 무너지면 지역 간 균형 발전이라는 것도 사라지죠. 한때 뭐 경제학자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너지는 대학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대학이 경쟁을 한다. 그런데 그것은 경쟁의 어떤 조건을 갖춰준 다음에 경쟁을 시켰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경쟁을 못하도록 등록금은 꽉 묶어놓고 그 다음에 그 재정 지원을 안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대학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설상가상으로 학령 인구까지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국가 고등교육 정책이
좀 심각한 이제 전환기에 왔다. 계속 이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국가가 대학에 대해서 어떠한 재정 정책을 가져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때가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등록금을 우리가 책정할 때 이번 등록금 반환 소송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등록금 원가를 이제 반영할 때가 됐다. 그 다음에 반영하되 정산을 해야 되겠다. 이 등록금 원가라고는 강의별로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대규모 강좌는 등록금 원가가 싸지고 소규모 강좌는 등록금 원가가 올라가고 강의식 강좌는 등록금 원가가 싸고 실험 실습이나 이런 것들은 좀 비싸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단 처음에 등록금을 납부를 하게 되면 그 등록금 기준으로 학기 말까지 그대로 가는데 중간에 수강신청 현황을 생각하고 따져서 한 중간 단계에서 등록금 정산을 한번 하는 제도를 가져가야 될 것 같고 그동안은 등록금 총액제를 도입했는데 이제는 학점별 등록금제, 등록금 원가를 반영한 학점당 등록금제를 도입해서 이런 등록금 반환 이런 문제가 원천적으로 좀 해소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 처리 문제는 또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재정 지원을 이제 교부금 제도에서 아까 이제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면 교부금 도입의 핵심은 뭐냐면 사업비 지원에서 이제 경상비 지원으로 바꾸자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별로 목적형 지원에서 이제는 그 총액 지원 형태로 바꿔서 대학들이 등록금과 똑같은 개념으로 국고 지원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제 대학 교육은 회생하기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번 기회에 국가가 좀 인식의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국가장학금 수입 지출 계상 문제입니다. 사실 송기창 교수님께서 이미 아주 자세히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창 교수님 발표에 대한 일종의 보충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이 국고보조금, 그 다음에 등록금, 장학금, 그리고 등록금 이렇게 이중제에서 계상되는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었는데요. 국립대학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좀 찾아보게 된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정리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과 규정 그리고 일부는 대학 담당자의 면담을 바탕으로 해서 작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지급 방식은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등록금에서 우선 감면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립대학 회계법이 있습니다. 국립대학 회계법에서는 대학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서조항에서 잡종금의 경우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찾으면서 잡종금이라는 용어를 좀 눈여겨보게 됐는데요. 또 시행규칙, 그 다음에 교육부의 국립대학 회계, 예산 집행, 기본 집진 등에 따르면 국가장학금은 세입세출의 현금 관리를 하는 잡종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참고자료 39쪽에 보시면은 잡종금의 세부 내역들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장학금은 국립대학의 경우 대학 회계 세입세출 예결산에서 별도 과목으로 편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의하면 잡종금이란 회계년도 개시 전의 등록금 수강료 및 기숙사비 등의 금액과 교직원으로부터 보금되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 등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년도 개시 전에 갖고 있는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따라서 국립대학 전체 국가장학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게 34쪽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이제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일부 있고 또 일부 내용은 실제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그려본 그림이 되겠습니다. 국립대학의 경우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으면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등록금 수입, 수업료로 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처리하기까지 전에 먼저 국가장학금이 학생과, 대학의 학생과로 지급이 되어서 거기에서 세입 세출 외에 현금 관리하는 잡종금 형태로 보관이 되었다가 이제 회계가 개시가 되면은 대학의 재무과에서 등록금 감면분으로 해서 세입 편성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학생의 자기 부담금과 합쳐서 등록금 수입으로 국립대학에서는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사립대학의 세출과 같은 세입 처리만 되고 세출에서는 장학금으로 처리되지 않고 또 세입에서는 국고보조금으로 처리되지 않는, 그래서 사립대학의 이중 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약하자면은 국립대학에서는 국가장학금이라고 하는 게 잡종금 형태로 자체 수입에 교육활동 수입, 수업료 세목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립대학 부분은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례규칙이라든지 교육부의 회계관리 안내서 등에 따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은 먼저 국고보조금 가운데 교육부에 국가장학금 항목이 있고요. 국가장학금으로 해서 국고조금으로 세입 처리가 되고 있고, 들어온 금액은 다시 연구학생 경비에서 교회장학금 항목으로 지출이 되고 있고, 이게 지출이 되면 다시 학생의 등록금으로 수입이 돼서 이렇게 결국 국고보조금과 장학금과 등록금이 계속 순환되는 이런, 그래서 이중계상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좀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자료를 오늘 와서 보니까 이병학 팀장님께서 그 숫자 가지고도 확인을 해서 아마 제가 관련 법령과 면담을 한 과정이 실제 대학 차원에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뭐 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국가장학금 회계 처리 문제는 이중계상의 문제를 해결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의 이슈,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를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결국 국가장학금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종래 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 방식에서 직접 지원이냐 간접 지원이냐 학생을 통한 지원이냐 혹은 대학에 대한 지원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국가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이 대학에 대한 지원이냐 학생에 대한 지원이냐 뭐 이런 문제 부분에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 이런 이슈가 내재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쯤은 한번 그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장학금이라고 하는 명칭을 갖고 있지만 스칼라십이냐 아니면 파이낸셜 에이드의 문제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국 국가장학금의 속성, 이게 어떻게 규정하는지가 좀 애매한 상태가 되면서 회계 처리가 대학에 대한 지원금인 것처럼 국고보조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학생에 대한 지원금으로 해서 장학금으로 갔다가 뭐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주로 다른 부분이 국립대학 회계제도 있기 때문에 옛날에 기성회계가 있을 때 회계제도와 지금 국립대학 회계법이 도입되면서 그 회계제도가 상당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크게 보면 회계제도라고 하는 것이 대학의 특성을 잘 반영해서 대학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사실 국립대학 회계법이 도입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아직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 그래서 회계제도 자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또 던져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송기창 교수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동안 고등교육 발전 과정에서 과도한 민간 의존도, 사립대학 의존도 문제, 또 등록금 의존도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되어 왔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이 무엇이냐, 이 부분.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는 주로 설립을 가지고 구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 운영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컨대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설립이 워낙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지만 적어도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전체를 설립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지원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철저히 분리하는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어떤 민간 의존적 고등교육 체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좀 논의해야 될 시점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국립대학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사립대학에 대해서 어디까지 또 책임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정책적으로나 국민적인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가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은 이번 정부에서 잡은 것처럼 역시 공공성의 강화라고 하는, 그게 재정적으로든 아니면 운영 형태로든 공공성의 강화라고 하는 방향에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들이 정리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우리 교수님들과 대학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 직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의 경쟁력은 국가의 경쟁력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지식 기반 경제 체제 하에서 대학은 국가 발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동안의 등록금 동결로 인해서 또 국가의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 어떤 정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대학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대학 재정을 좀 더 건전화시키고 또 증액시키고 회계 처리가 또 바르게 되고 또 대학 재정 운영도 또 투명하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